안녕하세요. 시아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명하신 시인 부부 장석주 선생님과 박연준 선생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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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시아에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분은 지금 호주를 방문하고 계신 거죠? 네, 어디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다 지금 가시는 시드니에 온 지가 한 달 좀 넘었고요. 보통 추운 겨울을 피해 따스한 나라로 가는데 겨울을 찾아오셨네요. 한국의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를 피해서 좀 책을 시원한 나라. 쓸 거리를 갖고 와서 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시드니를 2년 전에도 같이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또 그 한 달간의 여행기로 인해 낸 책이 두 분의 아주 특별한 책이죠.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시드니에 살면서 뭐 소소한 이야기들을 반반씩 써서 그걸로 책을 한 권 쓰고 같이 그걸 책 결혼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라는 책이에요. 그 제목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 제목은 그 책을 만든 편집자 김민정 시인이 정한 거고요. 예. 그 제목은 박연준 시인이 쓴 산문 중에 한 구절을 따온 거예요. 제가 우럴스 가는 예. 집에서 우럴스까지 가는 한 30분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차도예요. 30분을 걸어 다니셨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네. 한 2년 전에 왔을 때. 그래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이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제목이 될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네. 딱 뭔가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제목 같아서 참 궁금했었는데. 저희는 그 제목이 예. 너무 평이해서 처음에 책 제목으로 삼는 걸 반대했어요. 근데 편집자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봤더니 그 제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책 나오고 난 뒤에 독자들 반응이 엄청났어요. 책 제목이 너무 좋다. 다정하게 느껴지는 제목인가 봐요. 예, 저희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처음에. 그리고 이 책이 그렇게 또 결혼 기념일로 해서 책이 나온 날이 네, 저희가 그랬다고. 따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책으로 결혼을 발표하는 책 결혼식이라고 유례가 없는 그거를 좀 아주 기획을 해서 특별하네요. 축하드립니다. 그게 나온 게 이제 2015년 예. 12월 24일이에요. 책 발행일이. 아. 그리고 그날이 이제 저희 결혼 기념날이 되는 거죠. 그래. 이거를 뭐 기획하신 예. 분이 계신데 김민정 시인이라고 예. 그 책 나온 출판사 대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를 좀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어 주려고 준비한 정말 특별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글쓰기를 참 좋아해서 학교 전체에서 동시 쓰기 상도 타고 한 적이 있어요. 허수아비라는 제목으로 예. 제가 제주도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네. 예. 예, 두 분께서도 항상 글을 좋아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시를 쓰셨을 텐데 그 시인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 졸업을 하고 나면 자격증을 받고 의사가 되듯이 시인도 무슨 시인상에 당선될 때 시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시인이다라고 딱 느낀 적이 그거는 있으신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절차가 있어요. 네. 등단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등단하는 방식은 신춘문예에 당선하거나 문학 잡지 신인상에 당선하면 이제 문단에서 신인 시인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 잡지에서 원고 청탁을 받게 되죠. 그러시구나. 네. 그럼 두 분 다 지금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인이 되신 거죠? 네, 저는 네. 1979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해서 등단했고 네, 저는 200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지금 이름이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렇게 등단 절차를 거쳤죠. 한국에만 있는 한국과 일본 정도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그렇구나. 그럼 저기 장석주 선생님의 가장 널리 알려진 시 대추 한 알. 네.
이 시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는데 정말 읽을 때마다 그 시 속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요. 네. 제가 혹시 이 대추 하나 읽어도 될까요? 이 네, 라디오 한번, 방송에서? 예, 혹시 읽어주시죠. 라디오 방송에 나가면 저작권비를 내야 하는 건지. 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저작권료 안 내도 됩니다. 예, 제가 그럼 잠깐 읽어볼게요. 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국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아, 이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죠? 네, 근데 지금 읽으신 시가 네. 대추 하나라는 시의 두 가지 버전 중에 다른 버전이거든요. 아, 교과서에 실린 시는 8줄로 된 더 짧은 시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다른 버전들이 그렇게 있군요. 네. 그럼 중학생들 국어 시험 볼 때 이 시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선생님께서 만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상관없이 중학교 2학년 국어책에 실려 있고 국어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그 문제를 정확히 맞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은 시인들이 교과서에 수록된 시인들이 자기 시로 낸 문제에 오답을 적은 시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게 맞아요. 한 시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곤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도 할 때 제가 학사를 바이올린 전공을 했는데 네. 한 곡을 가지고도 작가와 시기에 맞게 해석을 하지만 그래도 연주자가 다르면은 음악이 많이 다르게 달라지죠. 나오거든요. 예. 그럼 시인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해석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시는 항상 그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감정과 뭐 배경과 처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느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예술의 위대함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읽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항상 창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시가 좋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답이 아니라 예. 100사람이 읽으면 100개의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생각했던 답이랑 너무 달라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내가 느끼고 내가 쓴 시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내 건데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다르게 해석을 하지? 그러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시인이나 작가들이나 쓰고 나서 만약에 뭐 쓰기 전에는 발표하기 전에는 내 안에서 내 거로 내 작품으로 많이 쓰고 고치고 하면서 작업을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내놓은 다음에는 책의 형태로 나온 다음에는 저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들의 몫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이를테면은 시를 써서 시 잡지나 혹은 시집에 발표하면 그 순간부터 그 작품은 사회화되면서 독자들과 자기 나름대로 소통을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인의 손을 떠난 작품은 시인의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것이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되게 큰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은 시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맞고 틀린 게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시를 가지고 예.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게 좀 넌센스죠. 그죠. 말이 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를테면은 유명한 박두진 시인의 해라는 시를 갖고 예. 이 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백- 정말 많이 틀린 것 같아요. 100사람이 각각 100개의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것을 하나의 대답만을 요구하니까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분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 때 다 막 100점 맞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수능 세대라서 이제 언어 영역 네. 수능 문제를 푸는데 시가 제일 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답을 이렇게 고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맞아. 그거를 가르치고 답을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같아요. 사실. 그러면 잠시 후에
장석주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시는 얼룩과 문이라는 시고요. 욕망과 어리석음이 만드는 게 얼룩이라면 꿈과 고요는 문의를 낳는다. 얼룩이 나를 가리켜 얼룩이라 한다. 성급함과 오류들이 내 얼룩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감히 문이라고 우기지 못하고 크게 상심한다. 누군들 얼룩이 되고 싶었으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본 거죠. 인생에 얼룩이 많은 사람과 인생이 문의를 많이 가진 사람. 예. 물론 다 아름다운 문의를 가진 인생을 살고 싶지만 내 성급함과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얼룩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문의의 삶보다 얼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죠.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쓴 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얼룩이 지다, 인생이 얼룩지다. 이제 시인들은 글을 쓸 때뿐만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매일 매순간 이렇게 뭔가를 보고 느끼고 그런 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남과 다를 것 같아요. 시인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가요? 늘 세상을 처음 보듯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듯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죠. 당연한 것,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낯설게 봄으로써 새로운 풍경, 새로운 현실을 발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냥 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발명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대답까지 시 같아요. 이런 남다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인으로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겠어요, 두 분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는 편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네. 예. 총 몇 권의 책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에 그냥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으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장석주 시인이 한국에서 엄청난 독서가고 예. 많은 책을 소장한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대답해 주시죠. 네. 제가 가진 책은 약 4만 권 정도고요. 해마다 한 책을 1,000권 정도 사들이고 예. 읽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혹은 저자가 보내준 책이 한 1,000권에서 1년에 한 2,000권씩 제 서가의 책이 늘어나고 있고 그 책들을 되도록이면 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저는 한 달에 한 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꾸준히 한 달에 한 권이면 그래도 12권이잖아요, 1년에.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것도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이제 시간 탓이죠, 다. 시간 탓을 많이 하죠, 저희가. 근데 아주 유명한 말을 제가 하나 썼는데요. 예. 책을 사는 것은 책을 읽는 시간도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말을 제가 어떤 책에서 썼습니다. 아, 그 책 이름이 뭐죠? 그 내가 읽은 책이 곧 나의 우주다라고 한 2년 전에 제가 나온 책인데 제 독서 방법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예. 예. 물론 뭐 요즘엔 TV도 그렇지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저희는 항상 뭔가를 읽고는 있기는 해요. 막 인터넷에서. 근데 그런 데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정보를 읽는 것과 책을 읽는 데는 무슨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문제점이 읽는 게 굉장히 집중 시간이 짧아졌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읽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이렇게 넘기면서 짧게 사진하고 같이 보는 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읽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감퇴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긴 글을 읽기 싫어하고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좀 독서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그 종이 매체가 많이 인기가 없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전문 분야가 장석주 시인이라 말씀을 해주시죠.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책이 인터넷이나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편화된 정보들이에요. 그 정보들은
우리 뇌에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계를 가진 지식을 가진 이 책을 숙독할 때 예. 우리 뇌는 책 읽는 뇌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것을 해독하고 또 그 지식을 확장하고 융합하는 그런 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류가 더 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단편된 지식을만을 습득할 때 우리 뇌는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예. 문어 해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어 해독력이 떨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집중화된 책을 읽지 않는 탓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편화된 정보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그죠. 인간을 더 문명화된 그런 존재로 진화하게 만드는 것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상상을 하고 창의력을 키우면서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사유하고 상상하고 또 그것들을 융합하면서 예. 뭔가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것을 소화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죠. 창의적인 인간이 돼야 되죠. 그래야 뭔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소통과 또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립된 그 단자로서 살아가는 게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고, 그러니까 정보 단위의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세종 임금이 몇 년에 태어났다. 이거는 정보거든요. 그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백과사전에 어디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더 깊은 지식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려면 그런 지식이 체계적으로 담긴 책을 통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럼 그런 거를 요즘에 학교에서 보면 근데 배우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보잖아요. 누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떤 일이 몇 년도에 있었고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읽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 학교들은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 지금 그쪽은 저는 좀 그런 점이 염려스러운데 네. 한국 사회에 특히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네. 그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히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에 맞춰져서 모든 학습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면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수능과 관련된 교과 과목을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에 네. 다른 문학서적이나 철학서적이나 중요한 고전들을 읽을 시간을 거의 못 갖고 있죠. 그런 데서 그 독서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오면 대학은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에 직면합니다. 맞아요. 책 읽는 것도 다 습관이니까요. 네.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육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네. 언어 영역, 그러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텍스트를 읽히고 문제를 풀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게 텍스트에 대해서 언어 영역 지문 굉장히 길잖아요. 신문에 거의 뭐 한 페이지를 넘는 지문도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한국은 그렇거든요. 굉장히 네. 빠른 시간 안에 그 여러 개 10개 넘는 지문을 읽고 답을 해야 되는데 객관식이에요. 근데 그게 텍스트를 읽고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너가 제대로 읽었느냐.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다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습득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건데 사실은 그 텍스트를 읽고 나서 이 작가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전혀 없이
그냥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체크하고 네.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거 거기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고 오히려 글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읽기만 연습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쵸. 빨리 읽고 제대로 어. 정보를 습득했는지 이 음. 텍스트 안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계속 받아들였는지인데 독서의 중요성은 그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그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한 단계 더 내 위로 주장을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거든요. 근데 아. 그런 교육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전혀 받은 기억이 없어서 맞아요. 알아서 문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아서 따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럼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책 읽는 거를 또 배우고 습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돌이켜 보면 예. 그 제가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된 것은 책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건 뭔가면 책 읽기가 즐거웠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누가 책을 읽으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특히 문학 독서는 그걸 읽는 동안 즐거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그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죠. 자꾸 책을 읽고 뭐를 물어봐서 그래. 내용을 요약하라는 얘기 많이 네. 숙제를 내주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식으로 어떤 그 독후감을 써도 획일적인 독후감을 요구하지 말고 예. 다르게 뭐 자기가 시를 쓴다던가 여러 방식으로 그 텍스트를 소화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너무 지루한 방식으로 애들이 싫어하는 숙제를 내주고 글쓰기를 아, 요구하니까. 근데 호주에서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게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두 개씩 몇 개라도 원하는 만큼 가서 빌려서 도서관에서 네. 빌려서 집에 가서 읽고 그거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수업 도중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또 책을 많이 읽게 이렇게 인커리지를 하고 또 호주 대학은 특히 에세이가 아주 중요해요. 에세이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체계적인 이제 그런 쓰는 방법이 있지만 뭐가든 그 정보를 자기가 읽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써나가는 그 스킬이 없으면은 어떤 과도 여기서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저희가 그 8일 동안 예. 그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왔거든요. 예. 오클랜드. 예.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게 그 나라의 가장 근사한 풍경이 있는 곳에 반드시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 여러 동네마다 도서관들을 하나씩? 방문했는데 정말 바닷가에 도서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바닥에 뒹굴면서 마음대로 책을 읽는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저 아이들은 참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책을 즐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예. 그런 그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리고 옛날과 같이 이렇게 좀 폐쇄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열린 도서관들 그리고 책을 마음대로 뽑아 볼 수 있는 그런 그 즐거운 장소로서의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런 건 참 그렇군요.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호주에서도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된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책을 매일 읽는 수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막 걸어가면서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외국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딱 오셔서 제 팔을 딱 잡으시더니 길거리에서 핸드폰 말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거나 끌리는 책을 읽거든요. 책을 고르고 독서하는 데에도 체계화 방법이 있나요? 체계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저는 아까 장석주 시인도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처음 책을 접할 때 뭘 배웠니?라고 물어보지 말고 책에서 뭐 배운 게 뭔지 뭐 어떤 걸 뭐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고 재밌었으면 그걸로 끝이고 즐기는 하나의 음. 도구로 책이 다가가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취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저는 유달리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초등학교 때 거의 내내 생일 선물로 책을 산다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 네. 서점에서 두세 권의 책을 고르는 게 제 즐거움이었는데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책 읽어라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남의 얘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즐거워하면서 찾아가는 게 취향이고 그걸 누군가에게 뭐 독서 목록을 만들어 받아서 책을 읽고 이러면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보면서 만지면서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취향을 찾아가는 거 저는 좀 그래서 중학교 때 한때는 뭐 시드니 셀던의 그런 추리 소설부터 문학 작품까지 만화책부터 뭐 골고루 읽으면서 골고루 다. 예, 취향이 잡힌 거예요. 대학 때도 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찾아가면서 재미있어 하면서 찾아가는 저는 방법.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나는 자신라면에 읽어야 될 책 목록을 다 써줘야지 했는데 그러면 안 읽습니다. 아니구나 그게. 그 두 가지 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우선 그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야 된다. 지나치게 자기 수준보다 높은 책을 고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독서가 절대로 강제적 독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발적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강제로 읽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독서가 될 때 독서의 즐거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즐거우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린아이들은 그걸 계속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너 책 읽어, 안 읽으면 너 혼날 거야. 이런 식의 강제와 훈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것이죠.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면 저희는 필독서부터 봤잖아요. 필독서가 뭐예요? 필독서 목록. 꼭 읽어야 되죠. 그래서 막 일단. 도스토옙스키, 뭐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이런 걸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죄와벌 이런 거 어떻게 읽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수준에 그걸 다 맞는. 읽으면은 그래도 지식인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더 이제 읽기를 싫어해지는 그런 네, 경향이 그거 다 있군요.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게 벅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어린아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소화 불량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죠. 그냥 내보내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기 안 좋아하는 꼬마 남자애라던가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책 읽는 거를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뭐 만화 같은 거 읽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저도 제가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때 네. 굉장히 만화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이렇게 만화책 읽으면 부모님들이 너무 시간 낭비하지 뭐 하냐고. 너무 혼났어요. 만화 읽으면. 근데 따져보면 그게 책 읽기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는 사실 누구나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거든요. 재미있으니까. 예. 그리고 정보량은 좀 적고 재미가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 통해서 책이 재미있는 도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중학교 들어가니까 만화책들이 저는 너무나 시시했어요. 예. 그래서 문학 작품들을 읽기 시작했죠. 아주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기 두 분 다 시인이셔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둘이 부딪히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해요. 뭐 이 부부 관계와 일의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시나요? 저는 하나의 즐거움을 잃었다면 책 사는 즐거움을 잃은 케이스예요. 왜요? 왜냐하면 워낙 책 독서광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책을 사기 전에
책이 집에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살려는 책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항상 손수를 빼앗기다 가서 막 보니까 직접 사는 그런 재미가 없어졌네요. 제가 예전에는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네. 돈을 모아서 책을 사는 즐거움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없어져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시를 쓸 때 네. 각각 전혀 다른 시를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면 조언을 해주지만은 네.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지만은 상상과 또 창작의 세계는 각각 저마다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따로 하시나요? 뭐 글 쓰고 하는 시간에? 카페나 뭐 도서관에 갈 때는 저희는 다른 부부들보다는 뭐 직장에 나가는 부부가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좋으시겠어요. 많아요. 그래서 뭐 도서관이나 카페 같이 가는데 각각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석주 시인 말한 것처럼 문학 세계가 조금 달라요. 근데 서로가 그 세계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글을 쓰면 뭐 첫 번째 독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뭐 격려 칭찬도 해주고 네. 비판도 할 때도 있고 그런 점은 비판하면 좋죠. 부부싸움 나고. 비판하면 이제 뭐 집에서는 이제 각자의 방이 따로 있어요. 예, 작업실이 그죠. 따로 있어서 각자 방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시간대가 달라요. 저는 이제 새벽 시간에 주로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박연준 시인은 밤에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밤에 어떤 때는 1시, 2시까지 예. 일을 하는데 저는 밤 9시면 잠이 들었다가 새벽 4시에 깨어나서 하거든요. 너무 제가 마감에 시달릴 때는 새벽 4시가 됐는데 이제 저는 자러 들어가면 그때 장석주 씨는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두 분의 글의 스타일도 많이 다른가요? 그럼? 많이 다릅니다. 근데 부부가 오래 살면은 또 이렇게 웃는 모습도 이렇게 같아진다 그러잖아요. 닮아진다고. 그 글도 점점 어떻게 이렇게 닮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실 정도로 달라서 저희가 시드니 책 쓴 것도 보면은 네. 반반씩 썼는데 완전히 내용뿐만 한 아니라 부분은 시선이나 빨간색으로 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예. 돼 있다고 제가 예, 알고 그래서 있어요. 다르고 파란색은 장석주가 쓴 거고요. 예. 빨간 부분은 박연준이 쓴 건데 파란 것은 이성이고 빨간 것은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열정. 사이 그 사이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 좀 놀래요. 글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젊은 독자들은 박연준의 글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 그 열정적인. 감성적으로 예. 사물을 바라보고 터치하는 이런 글들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 같이 쓴 책이 올해 또 나와요. 그 독서 그래요? 일기예요. 예. 1월부터 6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 페이지씩 쓴 짧은 독서 일기인데 그걸 반반씩 썼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것도 내용이 너무나 다르고 책도 선정된 책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아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읽어 보시면. 아직 안 나왔는데 예, 언제 기대돼요. 나와요? 1월 9월은 조금 힘들겠고 한 10월이나 11월쯤. 가을 네. 늦가을이나 네.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꼭 한번 제가 찾아봐서 예, 읽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꼭 읽어볼게요. 독후감도 보내주세요. 제가 느낀 점. 그러면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라는 책은 호주에서 그럼 같은 거를 보고 같이 지내던 시간을 쓴 건데 둘이 그렇게 다르신 거잖아요, 그죠? 네. 다릅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 느낀 점도 다르고 같은 사건을 두고 둘이 글을 썼는데 둘 다 다르게 썼어요. 관점에 달라서 같아요. 저는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이라면 예. 시시콜콜한 얘기를 시시콜콜한 점을 아주 현미경으로 보듯이 예. 깊게 본다면 장석주 씨는 거시적으로 보고 세계에 대한 어떤 걷기, 철학, 뭐 인생에 대한 넓은 관점. 그래서 좀 많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박연준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지으신 시 하나 아니면 글 하나 네, 낭독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세 번째 시집이 나왔어요. 베누스 푸디카라는 제목 어려운데 이게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서 그 비너스의 자세거든요. 네. 한 손으로 가슴과 한 손으로는 음부를 가린 그 자세를 말하는 용어고요. 거기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되게 다를 거예요. 장석주 시인과. 네. 당신이 물고기로 잠든 밤. 당신 손목 있잖아. 책을 펼쳐 내 쪽을 향해 보여줄 때 약간 비틀어진 모양. 난 그게 나무 같더라. 물기 없는 갈색. 나 거기서 태어난 것 같아. 연노랑 인맥으로. 연노랑은 노랑의 이복자매. 가을이 떨어뜨린 약속. 당신 지느러미 있잖아. 내 미래 같더라. 새벽에 자꾸 떨어지길래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발꿈치를 들고 침대 주위를 배회하며 물고기 흉내를 내볼까? 당신은 잠, 미래는 강. 당신 머리는 동그란 숲 같더라. 여기가 백회인가? 무구한 풀들이 모여 기도하는 백회인가? 이마, 코, 입술은 당신이 덮는 이불인가? 심정이 어때요? 내가 물을 때 재빨리 펼쳐 덮는 이불인가? 당신 꿈 있잖아. 내가 홍곤하게 잠들었을 때 왼쪽 귀에다 부어주는 꿈. 뜨거운 주물로 탄생하는 꿈. 내 꿈과 합쳐져 굽이치는데 가끔 벅차서 내가 흘리는 거 아나? 나비물로 착 침대를 적시는 거. 날들이 까마귀대로 내려앉아 뒤에 숨고 나는 모른 채 전부를 맡기고 흘러가 볼까? 뭉개진 구절초 얼굴들 하나하나 펴서 꼼지락꼼지락 다시 살아나도록 애쓰는 거 당신은 알까? 장석주 선생님과 박연준 선생님 여행 때는 쉬셔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오늘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호주에서 남은 시간도 행복한 여행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들의 삶을 잠깐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이 시간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는 기차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혹은 공원이나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싶을 때 핸드폰 대신 마음에 딱 드는 책 한 권을 손에 안고 상상의 세계를 펼쳐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이만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아의 에스더였습니다.